네, 안녕하세요. 손품아입니다. 네, 오늘은 경제 지표,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글로벌 경제 지표를 손품항에 새롭게 개편을 했는데요. 이걸 왜 개편했는지 원래부터 하고 싶었지만 왜 개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 의도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이 깊게 들어가자면 엄청 깊지만 의도까지는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해석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풍망이라는 게 부동산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 플랫폼에서 이런 뭐 미국 경제 지표까지 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부동산 공부를 잘하려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으로만 인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수요단을 움직이는 것들이 공급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데 그 수요 안에 사실 변동성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유동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 그래서 그 유동성을 에 대해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실 공급보다는 유동성에 대해서만 계속 많이 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을 파다 보니까 경제도 알아야 되고 금리도 알아야 되고 그 금리를 우리나라 금리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미국 금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미국 금리도 공부해 보다 보니까 물가도 알아야 되고 고용도 알아야 되고 여러 그 금리의 어떻게 보면 주요 변수들, 금리를 어떻게 올리고 내리는가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알려고 하다 보면 또 그런 지표들을 알고 싶어집니다. 예, 그게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저도 통화 정책 관점에서만 사실 접근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옐런이죠. 연준 재무부 장관이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듯이 엄마 같은 사람이 재정 정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니까 유동성을 또 왔다 갔다 하고, 그거에 의해서 또 실제로 미국 금리가 움직이고 미국 국채 금리가 움직이고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가 또 움직이게 되고, 그죠? 그렇게 돼서 또 우리 주담대가 또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꼭 부동산 자산을 많이 늘리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다주택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저도 물론 주택 투자 말고 저도 지금은 이제 비중을 조금 금융 투자 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꼭 우리의 목적이 꼭 부동산으로만 자산을 높여야 되는 건 아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분들 중에는 또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한테는 아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오늘 지금 이제 이런 지표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의도로 넣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봐야 되는지 해석을 해드리는 건 아니라 의도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시야를 조금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오늘 한번 영상을 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 제일 앞에 이렇게 보시면 유동성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금리. 결국에 사실 제 목적은 유동성이거든요. 이 뒷단에 나오는 뭐 물가나 경기나 소비나 고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결국 어떻게 유동성을 움직일 것인가. 예, 사실 저는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앞에 넣었고요. 그 유동성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가장 사실 이 대부분 지금은 미국 지표니까 제일 사실 영향력이 큰 것들이, 예, 사실 미국의 총 자산, 연준의 자산,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그 자산의 어, 연준이 자산이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 이 해석까지 또 들어가게 되는데, 연준이 자산을 많이 사들인다는 거예요. 자산이 많이 사들인다는 거는 시장에다가 연준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시장에다가 돈을 뿌려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많이 크게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요때 보면 금리도 이렇게 내리고, 이제 요 차트는 그렇게 의도를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경기 흐름에 따라 연준이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할 때도 있고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정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적 완화 QE랑 QT에 대한
예전부터 히스토리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테이퍼링이라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그 양을 줄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보시면 예전부터 양적 완화 시기부터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이거는 금리 정책. 금리도 통화 정책 중에 하나죠.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게 돈의 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연준의 자산의 크기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이런 정책들과 미국의 통화 정책, 재정 정책들과 같이 보기 위한 건데, 요 부분 대부분 통화 정책인데 연준 쪽이죠. 연준 쪽에 대한 통화 정책인데, 보시면 이제 사실 지금 사실 상황이 이제 이렇게 보면 자산을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죠. 이런 금융 시장들은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S&P 500입니다.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시장이 이 유동성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동성을 공부하고 싶은 건데, 결국 알고 싶은 건데, 근데 보시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통화 정책으로 이렇게 사실 자산을 줄이는데 왜 유동성은 늘어나느냐, 그 부분이 결국 이제 재정 정책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재정 정책을 알려면 사실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맥락만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러려면 연준의 부채 개정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지급준비금과 TGA가 역래포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관심 가져 보시면 뭐 이제 이 지급준비금이 순 유동성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기 쉽도록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순유동성과 많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그럼 지급준비금, 그리고 그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이제 TGA랑 역래포, 여기 보시면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아니라 TGA랑 역래포를 거꾸로 한 것과 실제로 보면 지금 이렇게 S&P 500이랑 실제 유동성이랑 많이 또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보다 저는 이제 요게 또 좀 실제로 시장을 더 많이 잘 반영해 주는 지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모니터링 하려고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S&P 500 가지고 있고 이제 비중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채권 비중이 더 높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미에서 요런 지표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중에 금융상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황 지수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마우스 올리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금융 상황이 지금 타이트하냐 아니냐,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융상황지수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완화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긴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가가 빠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시장이 금융 유동성 상황을 잘 나타내는 지수 중에 하나라서 이 금융상황 지수를 넣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미국 시중은행들의 대출 태도입니다. 그리고 대출 태도랑 시중은행들의 대출 총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상황들이 조금 안 좋을 때 미국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이렇게 긴축적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안 좋다기보다는 대출량이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좋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출 태도랑 뭐 이런 것들과 시중의 유동성을 대표하는 S&P 500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의미를 찾아보고자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최소 지급 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여기에 있던 그 지급 준비금입니다. 지급 준비금.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결국 이제 쉽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시중은행들이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안전함을 위해서,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치 금액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지급 준비율을 0%로 내렸습니다. 코로나 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8%인가 7%죠. 그 정도의 돈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왜 넣냐면,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거는 시중에 돈이 지금 너무 부족하고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금리를 내려서든 어떻게든 돈이 풀리도록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전환하는 거죠. 전환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우스 올려 보시면 뭐 어쨌든 그 기준이 이제 GDP 대비 이 지급 준비율의 비율이 요렇게 예전 이제 크리스토퍼 웰러 연방 준비제도 이사라는 분이 이제 요런 이제 어떤 가이드를 하나 내린 거죠. 10% 이게 10% 이하면 QT를 이제 QT 이제 긴축하는 속도를 조금씩 줄여야 된다. 이게 9% 이하면 뭐 중단해야 된다. 8% 이하시 자산 이제 어떻게 보면 완화시켜야 된다. 요런 기준들이 여러 가지 뭐 요 기준 말고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꼭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 선인지를 지금 보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예전에 요렇게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금리를 이렇게 인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앞으로 정책의 스탠스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조금 모니터링 해보려고 이런 요 지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제일 첫 장을 저도 제일 중요한 결과표죠. 결과표고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금리랑 금리를 조금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금리도 미국의 금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금리가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를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미국이 지금 국채를 얼마나 많이 발행하고 어떤 국채를 예를 들면 이제 국채도 뭐 1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단기 국채가 있고 장기 국채가 있는데 어떤 국채를 또 많이 발행하느냐 그 비중에 따라서 이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줄어들고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면 이제 미국 국채 발행 계획도 조금 공부해 보면 정말 유동성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실제로 단기 금리입니다. 단기 금리. 미국 시장들의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5.3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기준금리가 5.5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5.5.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가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 미국의 금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보시면 금리가 타겟 금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보시면 이게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였어요. 타겟 레이트. 정확하게 타겟 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기준금리라는 거를 없앴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 단기 자금 시장 금리가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범위로 관리하겠다 하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상단 금리가 있고 하단 금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면 금리가 이렇게 상하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 위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금리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3.3, 5.3이라는 금리가 있고 상단 금리가 여기 보시면 5.5고 하단 금리가 5.25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이제 타겟이 특정 금리가 아니라 범위를 두고 이렇게 미국은 금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금리를.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게 한국은행 사이트인데요. 한국은행 사이트에 보시면 한국은행은 또 이렇게 보시면 금리가 이렇게 우리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5라고 돼 있지만 우리나라도 상단 하단을 의 금리가 있고 그것들로 이제 실제로 이 시장 금리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가 이 기준금리 안쪽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려고 요런 상하단을 둔 겁니다. 예, 그래서 상하단을 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요렇게 보시면 이제 요게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금 조정 예금 금리랑 자금 조정 대출 금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요렇게 하나의 이제 기준만 드는 게 아니라 이 범위로 레인지로 만들어서 실제로 시장 금리를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자금 조정 대출 및 자금 조정 예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 수단 중에 또 하나인 거거든요. 통화 정책 수단 중에 이렇게 보시면 통화 정책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사실 들어가 있는 금리입니다. 이제 요렇게까지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실제로 자금 시장, 단기 자금 시장은 그렇게 레인지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그래서 사실 요 단기 자금 시장에도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게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 요걸 제가 요 지표는 제가 설명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걸 왜 넣냐면 요 실제로 실제로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영래포가 왜 줄어드느냐에 대한 뭐 이런 의무는, 그리고 이제 지급준비금 요게 이제 요런 관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요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 차를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것까지 지금 설명하기 그런데, 요거를 제가 요거는 쉽게 설명하자면,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정부가 이자를 주는 거랑 실제로 아니면 다른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데 누가 더 신뢰가 높습니까? 정부가 더 신뢰가 높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빌려주는 돈이 정부한테 맡기면 받을 수 있는 예금이자가 더 예를 들면 더 높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그러면 정부 거를 선택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 이제 자금을 누구한테 빌리느냐, 그리고 그 이자가 누가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 사실 이 자금 시장이 요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하나만 설명드리면 1개월짜리 국채, 정부 국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중금리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은행들끼리 왔다 갔다 국채를 기반 보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금리랑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정부에서 1개월짜리 국채 금리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서 어디로 돈이 몰릴까요? 국채로 돈이 몰리겠죠. 그래서 국채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영래포에서는 돈이 빠지고, 그거를 국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자금에 투자하는 뭐 MMF나 이런 자금들이 국채로 가면서 돈이 실제로 영래포 잔액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동성을 조금 공부해 보시다 보면 이런 게 이해 안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요 뒤쪽에는 반대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영래포 금리가, 영래포도 정부가 주는 금리고 이건 실제로 시장에서 주는 금리인데, 영래포 금리가 더 높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래포로 돈이 몰리면서 영래포 금리가 이렇게 영래포 잔고가 이렇게 올라간 거. 이게 되게 약간 처음 들으시면 되게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거를 유동성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쫓다 보시면 요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사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런 이제 금리들, 실제로 미국의 신용카드 금리가 지금 21%네요. 21%. 주담대는 7%. 뭐 요런 이제 실제로 시장의 여러 가지 금리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 그리고 이제 실질 금리들을 요렇게 넣어 놨습니다. 실질 금리 넣어 놓은 거는 뭐 금 투자하시거나 비트코인 투자하시다 보면 실질 금리와 이렇게 이제 연관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지금은 부동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다 하거든요. 원자재도 해보고 있고, 이제 배우는 겸해서 구리도 해보고 있고, 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돈의 흐름들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랑 연관되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통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통화량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길게 보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화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지금은 통화의 양보다 어떻게 보면 통화의 속도를 재정 정책으로 통화의 속도를 올리면서 사실 시중 유동성을 많이 불려 놓은 것 같거든요, 옐런이. 그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이 기간이 짧은 돈,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 위주로 돈을 빨리빨리 돌게 함으로 인해서 통화 속도를 높여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통화량의 증감률은 줄었지만 통화 속도를 높이면 단기 자금 위주로 사실 돈을 돌게 만들면서 통화 속도를 사실 높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도는 돈의 크기는 오히려 예전보다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제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지금 시장이 돈의 양은 어떻게 보면 미국도 M2의 지금 양은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긴 하지만 통화 속도 2023년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로 정말 미국의 그런 재무부에서 똑똑하게 시장의 유동성을 또 받쳐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또 미국 주식도 많이 투자하시니까 환율도 중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조금 캐치하려고,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게 사실 아시아권에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중국이랑 일본의 환율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냐, 전체적인 방향을 보는 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달러 인덱스, 달러 자체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시아권의 그런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한 번에 조금 판단하려고 요 지표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는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죠. 물가에 대한 중요성은 조금 사그라들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은 고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 중에 어떤 것들이 물가가 문제냐를 보면 보시면 이제 상품 물가는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품 물가는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상품 물가랑 서비스 물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지금 미국은 워낙 소비의 나라다 보니까 서비스 물가가 아직 안 잡히고 있고, 그 물가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상품 물가로 보면 지금 상품 물가는 거의 다 잡혔습니다. 그죠? 중고차, 뭐 지금 음식, 에너지, 뭐 의료 다 잡혔는데, 서비스 중에서도 안 잡힌 게 보면, 서비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미국 CPI의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거, 물가라고 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그걸 산정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 비중이 높은 것들, 주거비, 의료, 교통, 이런 것들 위주로만 제가 넣어놨는데, 그 안에서 지금 안 잡히는 게, 지금 보면 전년 대비 교통 같은 경우 8%, 뭐 주거비가 안 잡히는 게 조금 문제고, 주거비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제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잡히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인데, 뭐 어쨌든 보면은 이제 이 진로우 임대료라는 게, 진로우라는 회사에서 진로우라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에서 이렇게 주택 임대료를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진로우 임대료가 미국 CPI 주거비에 한 10개월 정도, 8개월, 12개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선행하는 지표죠. 이렇게 보시면 선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진로 지표들이 최근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거비도 이제 뭐 어쨌든 최근에 반등한 거 있지만 주거비도 요즘 차츰차츰 내려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PC, 이제 물가 지표 중에 하나죠. PC라고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 그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 밑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가 일반 소비자 물가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산자 물가도 이렇게 상품이랑 서비스랑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조금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기대하는 전망 지수죠. 이제 요것도 사실 이 CPI에 보다 조금 빠르게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에서 보는 건데, 보시면 이제 그죠? 이런 변곡점이 빠르죠.
이런 변곡점이. 그래서 저도 물가를 전망해 보려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요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내려왔죠, 애들도.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여기 보시면 유가도 물가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서 유가를 요렇게 같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유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조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미국 경기가 얼마나 좋냐라고 볼 때 GDP도 보고 경기를 선행하는 이제 선행 지수도 보고, 그 선행 지수보다 조금 사실 선행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게 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들이 어떻게 경기를 전망하는지를 설문한 거거든요. 그거 이제 그런 지표들이 관계가 조금 높고 선행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표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지표들이랑 이렇게 나스닥과의 상관관계도 이렇게 쉽게 보시려고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식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ISM 구매자 관리자 지수, 요거에 따라 주가가 요즘 왔다 갔다 엄청 하잖아요. 엄청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 중에 하나고. 이제 그래서 그 지표를 저렇게 이렇게 넣어놨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 제조업 경기에 를 판단하는 되게 신뢰성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지표를 워낙 이제 유심하게 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면 모두 성장 중이고, 이게 40일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게 조금 경기가 후퇴기에 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렇게 지금 요 기준선을 넣어놨고, 요렇게 좀 꺼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금 안 좋은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경기가 안 좋은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경기를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쪽은 기업에 대한 경기 쪽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의 이런 공장들이 신규 주문량, 그리고 기업의 재고가 많이 쌓이면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생산량,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좋았다가 조금 쭉 이렇게 많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죠? 이 내려온 상황, 그런 것들을,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이 내구재랑 비국방만 추려서, 항공기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해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주문 뭐 예를 들면 프레드 사이트에서 직접 보는 거랑 이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프레드 안에서도 제가 데이터를 필터를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왜 내구재만 보고 왜 그런 국방 관련 그리고 항공기는 제외했냐는 이유는 여기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국방이나 국방 쪽의 것들이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전투기를 갑자기 주문이 한 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걔는 사실 경기랑 크게 상관없이 국방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잘못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경기가 갑자기 좋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지표 넣어놨고, 구리는 경기를 선행해서 잘 알려주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닥터 코퍼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국 경기 선행 지수랑 이렇게 같이 나타낸 거고요. 뭐 소비가 미국의 GDP의 70% 이상이 소비니까, 그래서 소비가 아직 안 죽은 게 문제죠. 문제가 아니고 소비가 아직 안 죽은 게 어쨌든 미국 경기가 아직은 살아있다.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 그게 골디락스로 갈 수 있다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고, 그래서 보면 미국 이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보면 아직, 그죠? 평균 예전 이것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훨씬 높은 상황이 아직 서비스 부분은 탄탄하다는 거고, 대신 이제 내구재라는 거는 뭐 2년 3년 이상 잘 안 바꾸는 뭐 그런 가전제품들이나 그런 것들이죠. 그런 애들은 이미 이 소비를 줄였다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는 안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안 줄이고 있냐라고 보면, 소득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엄청 많이 초과 소득으로 늘어났다가 지금 소득 임금 인상률도 많이 높아지면서 소득은 그렇게 사실 줄지 않았고, 대신 저축은 줄이고 있다는 거죠. 저축은 줄이고
네. 저축할 돈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소득은 많이 안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그 많은 이제 경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어떻게 보면 초과 저축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저축률이 미국의 저축률이 6% 정도 됐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1986년도부터 보면 1년에 개인 저축률이 6% 정도 됐는데 코로나 때 엄청나게 재정으로 뿌려버리니까 이게 그죠? 2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저축률이. 예, 2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거의 저축률이 그죠? 3.3% 평균보다 훨씬 많이 내려온 상황까지, 저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임금 인상된 거랑 나머지 돈들로 아직은 소비를 서비스를 내구재나 상품들은 줄였고 서비스는 줄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고용이 지금은 물가보다 고용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업률이 차츰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실업률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는 후행 지표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실업률이라는 거는 실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자르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자르죠. 어떻게 그러면 그 자르기 전에 어떻게 공장이 어렵거나 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느냐? 일하는 시간들을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들을 줄이면서 그죠? 임금들을 조금 줄여 나가고 가장 마지막에 해고를 한꺼번에 사실 하니까 미국은 쉽게 자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임금을 줄이고 일하는 시간들을 줄여 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주당 평균 근무 시간들이 계속 이렇게 사실 줄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 코로나 이전의 이때 시기들 요것보다 훨씬 지금 많이 근무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여져 나가고 있고, 많이 막 투잡 뛰고 여러 개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싶겠지만 주당 평균 근무 시간들은 이렇게 지금 사실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이제 사실 급격하게 이거는 임금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라고 이렇게 넣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투잡 뛰시는 여러 개의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애들이랑 이렇게 막 학원비랑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남자가 돈 벌어와야지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힘들어지고 있는 거라 보면 되고, 이제 나머지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고용 관점에서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느냐, 이제 그 사람들이 뽑는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하는 건수도 어떻게 늘고 있느냐 줄고 있느냐 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 건수는 또 후행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는 낮긴 낮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전에 조금 그런 미리 신호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근무 시간들,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실제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건지 더 좋아지고 있는 건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그 안에서도 밑에는 이제 일자리의 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도 이제 보면 정규직 일자리가 있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는 게 조금 정체된 상황이고요. 그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비정규직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바꾸면서 사실 이제 이런 비정규직의 이런 이민자들을 일자리가 보시면 미국에서 난 사람 미국 태생들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이민자들의 일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의 질이
그렇게 좋은 일자리 위주로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보면 이제 이번 대선도 중요한 게 이민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강력하게 막 반대하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고용 지표가 또 어떻게 될지에 따라 또 주가가 어떻게 또 급변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지표인데, 뭐 요거는 이제 주택 지표가 다른 나라들 지표들도 이렇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금리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이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금리에 의해서 주택 가격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호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보면 중국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그래도 이게 이제 전년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10대 도시랑 뭐 주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서울 주택 가격 같은 상징 지표들 넣으려고 로스앤젤레스랑 뉴욕 지표들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대 도시 위주로. 미국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워낙 급등하다가 지금도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조금씩 이제 정체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증감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뭐 어쨌든 미국은 집값이 잘 안 잡히는 게 고정금리, 장기 고정금리, 30년 고정금리 위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금리가 높으니까 더 문제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갈아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새 집으로 갈아타게 되면 이걸 내놓고 매물을 내놓고 갈아타게 되면 신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2%대 받았던 대출을 지금, 그죠? 주택금리가, 모기지 고정금리가 지금 보면 7%라고 나오거든요. 7%. 그러면 2%대 받은 사람이 7%로 갈아타야 되네. 집값은 훨씬 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집을 안 내놓으니까 매물이 부족해서 사실 집값이 쉽게 내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지금 보면 신규 주택 건설 측면에서 이 주택 착공이 경기를 나타내는데 되게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택 착공이 급격하게 조금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이런 미국 쪽에 이런 경기도 조금씩은 꺾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어쨌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아직까지 천천히 CPI에서는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전년 대비 지금 보면 5%잖아요. 전년 대비 5% 그런 상황이라 전체적인 미국의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미국 주택시장이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모기지 연체율을 넣은 거거든요. 보면 예전에 이때 금융위기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연체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었는데, 지금 보면 모기지 연체율이 거의 그죠? 최저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돼서는 연체율, 이제 그렇게 리스크가 여기서 터지기는 힘들다는 거고, 지금은 주택 쪽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쪽에 그런 사실 문제가 조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 아까 이 금리 쪽에 보면 상업용 대출, 위험 쪽에 있습니다. 위험 쪽에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이 이렇게 보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급격하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연체율이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도 뭐 예전에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비하면 낮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인 거는 맞죠. 그래서 보면 신용카드로 보자면, 신용카드가 제일 빨리 움직이니까, 보시면 지금 급격하게 어쨌든 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신용카드 위주로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의, 개인들의 소비에도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면 이 신용카드 금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21%입니다. 21%니까 이 신용카드를 이제 빌리는 사람들이
연체가 요렇게 보시면 장기 체납 비율이랑 그래서 장기 체납액인데,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이런 장기 체납액의 크기나 체납률을 보면 이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가파르고 있는 게 미국도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카드론의 연체율을 요렇게 보면 미국도 조금 양극화가 저도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 보면 이 1위에서 100위 이하의 조금 큰 곳들, 그리고 100위 이상의 조금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은 곳들, 그런 데들의 연체율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미 이 100위 이상인 곳들의 연체율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에요. 그죠?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는 있지만 아직 평균도 못 미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 미국도 되게 양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래서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 미국의 월마트에 지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지표들을 보는 목적으로 저도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나 빕스, VRX 공포 지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로 대응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 지표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튈 때, 이렇게 보면 자주 튈 때, 이렇게 자주 튈 때는 꼭 조금 위험 전조 증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튀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지금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지표죠. 샴의 법칙이라고, 이런 미국 실업률을 기반으로 어떤 이제 기준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미국 연방 중비 제도의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명인 클라우디아 샴이란 박사가 이걸 만들었는데, 되게 이 지표에 어떻게 보면 경기를 침체 예고를 하는 정확도가 높았다는 거죠. 요 기준에 요렇게 딱 오라면 경기 침체가, 요게 회색이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막 이렇게 시장이 한번 튀었던 것도 뭐 이 샴의 법칙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시장이 갑자기 급락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이 제가 오늘 쭉 한번 의도를 해석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왜 이 지표를 넣어놓고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사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고, 지금은 사실 공급보다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급보다 수요에서 그 수요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동성이고, 그 유동성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줄이려고, 지금은 시장보다 정책의 힘이 강한 시기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로 어떻게 보면 그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유동성을 잡음을 해서 수요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근데 그게 시기마다 어, 어떻게 뭐가 중요하다는 고정 비중이 30% 30%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기마다 어떻게 보면 본질, 제일 중요한 게 기여도라고 하죠. 기여도가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공급은 예를 들면 공급의 중요성은 지금 저는 되게 낮게 봐요.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중요도가, 기여도가, 가격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고, 그 유동성을 한국은 한국 주택 시장을 정부가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잡아보려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여도가 되게 높아진 저는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도, 블로그 좀 쭉 보시면은 이제 그런 제가 생각하던 이유들을 요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정부가 이렇게 시장을 강아지처럼 끌고 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올려놨었던 게, 지금은 정부가 어쨌든 정책의 힘이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어떤 글인지 제가 못 찾겠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시야를 넓게 보고 연결된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맞출 수는 없지만 걔가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계속 어떻게 보면 전망해 보고 현재를 기준으로 대응을 빨리빨리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렇게 오늘 사실 이런 부동산 사이트에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제 돈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넣은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의 정책들, 통화정책, 재정정책들을 조금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훨씬 더 시야 넓게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댓글로 답변 드리고, 또 그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영상 글로 설명이 힘든 부분들은 제가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